김 부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은행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낯익은 얼굴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박민수. 네, 선배님.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박민수. 제가 본점 여신팀장으로 있을 때 말단 행원이었던 후배였습니다.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었죠.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고 맞춤 정장 차림이었어요. 지금 뭐 하나? 아직 은행에 있나? 아니요. 저는 10년 전에 나와서 지금은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박민수. 그럴듯한 타이틀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동료들 근황도 물어보고 제 퇴직 생활은 어떤지도 이야기했어요. 민수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며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퇴직하셨으면 노후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갑자기 조심스러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시작이군. 35년을 금융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접근이 어디로 향하는지 뻔히 보였죠. 은행 정기예금이지. 안전하게. 역시 선배님다우십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시는군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걸 읽어냈어요. 그런데 선배님, 요즘 금리가 너무 낮지 않으신가요? 정기예금, 금리가 고작 3%대인데 그래도 원금은 보장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최우선이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시계를 보더군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요. 선배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연락처 남겨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투자 권유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하지만 생각보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을 그으니 바로 물러서더군요.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어요.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다음 주 목요일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분명 투자 이야기를 꺼낼 텐데 굳이 만나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후배가 식사 대접하겠다는데 거절하기도 그랬습니다. 좋아. 목요일에 보자. 목요일 저녁, 민수가 예약한 곳은 강남의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1인당 15만 원은 좋게 나올 만한 곳이었어요. 선배님,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제가 선배님께 평소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내가 자네한테 뭘 그렇게 잘해줬다고. 선배님께서 제가 신입일 때 많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대출 심사하는 법, 고객 응대하는 법. 그때 배운 게 지금까지 제 자산입니다. 민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솔직히 신입 회원 한 명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민수는 투자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 시절 추억담만 이야기했어요. 저는 점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아, 진짜로 그냥 감사 인사하려고 만난 건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금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나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쪽에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오르긴 하던데. 자네 회사에서 금 투자 상품을 다루나? 네, 저희가 주력으로 다루는 게 귀금속 펀드입니다. 특히 금과 백금 선물 거래 쪽으로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국제 금 시세 추이, 전문가 전망치, 수익률 시뮬레이션, 모두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5년간 금값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더 오르죠.
그건 나도 아는 얘기야. 그런데 선물 거래는 위험하지 않나? 레버리지 쓰면 원금 손실도 가능하고. 정확히 아시네요.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민수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품은 일반 선물 거래와 다릅니다. 저희는 현물 기반 투자라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요. 실제 금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냥 금 현물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 개인이 금을 사면 보관도 문제고 매도할 때 시세 차이도 크잖아요. 저희는 대량으로 거래하니까 매매 마진이 훨씬 적고 전문 금고에 보관하니까 안전합니다. 게다가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월 배당 수익도 나옵니다. 금값 상승분과는 별개로요. 월 배당. 금 투자에서 어떻게 월 배당이 나와?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금은 이자를 낳지 않는 자산인데 월 배당이라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저희는 금을 단순히 보유만 하지 않습니다. 금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에게 단기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예요. 물론 금의 소유권은 여전히 저희에게 있고요. 금, 임대,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금을 원자재로 쓰는 회사들이 단기로 금을 빌리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데 월 1.2%입니다. 연 환산하면 약 15% 정도 되죠. 물론 여기에 금값 상승분은 별도고요. 월 1.2%라.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12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인 걸 생각하면 5배나 높은 수익률이었죠. 하지만 저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으면 리스크도 그만큼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담보로 있으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 좋은 상품이면 금융당국 인가도 받았겠지. 물론입니다. 저희는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사이고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민수는 다시 태블릿을 조작해서 사업자 등록증과 금융투자업 등록증을 보여줬습니다. 모두 진짜처럼 보였어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께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권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선배님은 금융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이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거나 괜히 의심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묘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는 전문가지. 35년 경력의 은행원입니다. 대출 심사만 수천 건을 했고 온갖 투자 상품을 봐왔어요. 사기와 정상, 상품을 구별하는 눈은 누구보다 있었죠. 자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나? 집에 가서 검토해보고 싶은데. 당연하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배님처럼 꼼꼼히 검토하시는 분이 저희한테는 최고의 고객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민수가 보낸 자료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투자 설명서, 수익률 시뮬레이션, 금 보관 증명서, 심지어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까지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 보는 거예요? 벌써 새벽 1시예요. 아, 후배가 보내준 투자 자료 좀 보고 있어. 투자요? 우리 돈 은행에 잘 넣어놨잖아요. 괜히 위험한 거 하지 말아요. 위험한 게 아니라 금 투자야. 요즘 금값 오르는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 그래도 우리 나이에 무슨 투자를 해요. 조용히 이자 받으면서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짜증이 났어요. 당신은 금융을 몰라서 그래. 이건 안전한 투자라고. 게다가 내가 35년 동안 은행에서 뭐 했는데 사기를 못 알아보겠어. 그래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저는 아내의 말을 끊고 다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이자 3%로는 노후가 불안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면 4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서 월 120만 원밖에 이자가 안 나왔어요. 두 사람이 살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만약 이 투자가 진짜라면 월 48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일단 1억만 해보자.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1억 정도면 혹시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투자해볼까 해. 정말요? 선배님, 역시 안목이 있으십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1억만 해볼게. 지켜보고 괜찮으면 더 늘리고.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선배님 같은 전문가는 역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네요.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지? 내일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투자금 입금하시면 바로 시작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큰 돈이지만 저에게는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괜찮아. 나는 전문가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어요. 다음 날, 민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15층이었어요.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라는 금색 간판이 번쩍였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고, 벽면에는 금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민수가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훤히 보였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 됐어. 빨리 계약서나 보자.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어요. 투자 원금, 수익률, 배당 지급일, 중도 해지 조건, 모든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네? 네, 6개월 이내 해지 시 원금의 5%입니다. 6개월 이후에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 찾으실 수 있어요. 왜 6개월이야? 금을 매입하고 임대 계약을 맺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짧은 기간에 들어왔다 나가면 저희도 손해예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장까지 읽고 나서 펜을 집어들었어요. 서명하는 순간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35년 경력의 전문가야. 사기를 못 알아볼 리 없어. 서명을 마치고 민수에게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투자금은 이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민수가 건넨 종이에는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주라는 명의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입금은 오늘 중으로 할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하러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매달 정확히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괜찮은 거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알려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어요. 치달까. 송금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단 한 달 후, 저는 지옥을 보게 될 거라는 거요. 투자금을 입금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장 확인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혹시 돈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까? 그렇게 25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입금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12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확히 120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 봐. 들어왔어. 저는 통장을 아내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아내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120만 원? 내가 뭘 했어? 이게 진짜 투자라니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행 예금이었다면 한 달에 고작 25만 원 받았을 텐데 그 5배를 받은 겁니다.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를 알아봤던 거예요.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情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될지는 모르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 매달 25일에 입금된다고. 그래도 조심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됐어. 당신은 금융을 몰라.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내의 걱정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수익금 잘 받았어.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 당연하죠. 선배님.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예요. 역시 자네를 믿길 잘했어. 선배님, 혹시 주변에 투자하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선배님처럼 금융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더 좋고요. 저는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은행 동기들이었어요. 그래, 우리 은행 동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주 토요일, 저는 은행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였어요. 다들 퇴직한 지 23년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식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요즘 금 투자 좀 하고 있어. 제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동기들의 귀가 쫑긋했어요. 금 투자, 금값이 오르긴 하던데. 나도 KRX 금 시장 같은 데 관심은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은근히 우쭐했습니다. 나는 좀 다른 걸 하고 있어. 금 현물 기반 투자인데 월 수익률이 1.2%야. 뭐, 월 1.2%? 그게 말이 되나? 연 15%잖아. 동기들이 일제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민수가 보내준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금을 매입해서 제조업체에 임대해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임대료가 수익으로 나오는 거지. 오,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안전한 거야? 원금은 보장되고?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으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거야. 나도 이번 달에 120만 원 받았어. 진짜. 여기 봐. 저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동기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소개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후배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모임이 끝나고 3명의 동기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동기들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민수는 너무 좋아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선배님이세요. 잘해줘. 내 친구들이니까. 당연하죠. 선배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투자를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민수한테도 고객을 소개해주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죠.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25일 아침, 저는 또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정확히 1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해. 2달 연속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투자금 좀 늘리고 싶은데. 오, 선배님, 역시 안목이 있으시네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2억 더 넣을까 해. 사실 저는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1억으로 월 120만 원을 받는데 3억으로 늘리면 월 3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어요. 좋은 결정입니다. 선배님, 그런데 민수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지금 2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투자자분들께만 특별 조건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 조건? 네.
2차 투자분에 대해서는 월 1.5% 수익률을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면 1.2%보다 25%나 높은 수익률이었어요. 왜 갑자기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야? 금값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 투자자분들께 먼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선배님, 이건 이번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오픈하니까요. 그래, 그럼. 그리고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성장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선배님처럼 금융계에서 신뢰받는 분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계시다는 게 저희한테는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선배님이 투자를 늘려주시면 저희로서는 선배님을 VIP 고객으로 모시고 싶거든요. 그래서 특별 수익률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VIP 대우를 해준다는데 나쁠 게 없었죠. 알았어. 2억 추가할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2억을 더 넣는다고요? 왜? 지금까지 2달 동안 잘 들어왔잖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전 재산이 4억인데 3억을 한 곳에 넣는다고요? 당신은 숫자를 모르니까 그래. 3억 넣으면 한 달에 450만 원이 나와. 그럼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편하게 살려다가 전 재산 날리면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문제 있었어. 계약서도 있고. 회사도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야. 그래도 너무 큰 돈이에요.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요. 나는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다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르겠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2달 동안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회사도 멀쩡하고 민수도 성실하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여보는 금융을 몰라. 저는 아내의 걱정을 그저 기우로 치부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이제 1억뿐이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떨림을 무시했어요. 괜찮아. 나는 전문가니까. 민수에게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출금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2억 원.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금은 완료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아내가 옆에서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어요. 괜찮을 거야. 다음 달에 450만 원 들어오면 여보도 좋아할 거야. 셋째 달 25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통장 세로 고침을 수십 번 했습니다. 오전 10시. 아직 입금 안 됨. 오전 11시. 여전히 없음. 정오. 없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오후 1시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민수야, 오늘 입금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어.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선배님. 은행 시스템 점검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오늘 중으로는 들어갈 겁니다. 은행 시스템 점검? 네. 요즘 보안 강화 때문에 가끔 그래요. 걱정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 알았어. 오후 3시, 드디어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450만 원. 450만 원. 정확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걱정할 필요 없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저는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어요. 왜 그래? 잘 들어왔잖아. 입금자 이름 좀 봐요. 응?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입금자명을 확인했어요. 입금자 HK인베스트. 회사 이름이 다른데. 제가 투자한 회사는 프라임골드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그런데 입금은 HK인베스트라는 곳에서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요? 아내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순간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합리화했어요. 계열사일 거야. 큰 회사는 자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도 확인해봐요. 전화해보든지. 알았어. 알았다고. 저는 짜증을 내며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입금 확인했는데 회사 이름이 다르던데? 아, 그거요. 저희가 자금 관리를 계열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HK인베스트가 저희 모회사예요. 모회사? 네. 프라임골드는 상품 개발하고 고객 관리하는 회사고 실제 자금 운용은 HK에서 하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분리한 겁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선배님. 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모회사래. 자금 관리를 따로 하나 봐. 그래도 왠지 불안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돈 잘 들어왔잖아.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아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회사 이름이 다르지? 넷째 달이 되었습니다. 25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통장을 확인했어요.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금 HK인베스트 450만 원. 네 번째 달도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역시 괜찮은 거였어. 그날 은행 동기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 소개로 투자한 3명도 함께였어요. 태씨가 정말 좋은 거 소개해줘서 고마워. 나도 석 달째 받고 있는데 정말 정확하더라. 우리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 이제 용돈 걱정 없다고 친구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내가 친구들한테도 좋은 일 해줬네. 그런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태씨가 너는 얼마나 넣었어? 나 3억. 3억이나? 응. 처음엔 1억 넣었다가 추가했어. 친구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너는 배짱이 있어. 나는 5천만 원도 떨려서. 태식이가 전문가니까 그렇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 저는 우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자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5째 달 20일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희가 이번에 3차 투자를 모집하는데요. 선배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싶어서요. 3차 투자? 네, 이번엔 백금 투자예요. 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돼? 월 2%입니다. 2%? 그게 가능해? 백금은 금보다 희소하고 산업용 수요가 많아서 임대료도 높거든요. 민수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신중했어요. 민수야, 미안한데 나는 여기서 만족해. 더 이상은 안 넣을게.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민수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신중함을 칭찬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욕심은 금물이지. 3억으로 충분했습니다. 월 450만 원이면 노후 생활하기에 넉넉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미 제 주변에 올가미가 조여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달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여섯째 달 2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켰어요.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이제 아침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 입금 내역 없음. 아, 또 늦는 건가? 지난달에도 몇 시간 늦었었죠. 시스템 점검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여전히 없음. 이번엔 조금 불안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늦고 있었거든요.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민수는 항상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회의 중에도 제 전화는 받았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오늘 입금 아직 안 됐는데 확인 좀 해줘.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회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시스템 문제구나.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입금 HK인베스트 450만 원.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걱정할 필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아내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하루 늦었네요. 시스템 문제래. 큰 회사들도 그런 거 종종 있어. 그래도 이상해요. 5달 동안은 정확했는데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가 제 마음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괜찮아. 어쨌든 들어왔잖아. 그날 오후 은행 동기 중 한 명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씨가 너도 어제 입금 안 됐었어? 응, 늦게 들어왔어. 시스템 문제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큰 회사들도 가끔 그런 일 있잖아. 그래, 그렇긴 한데 왠지 불안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불안하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15층. 익숙한 장소였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여직원이었어요. 민수 대표 계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외근 중이세요. 외근, 언제 돌아오는데? 오늘은 돌아오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일정이 빡빡하셔서. 저는 사무실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책상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더 적어 보였고요. 직원들은 어디 갔어요? 예전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 일부는 재택근무 중이에요.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저는 민수의 사무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잠깐 기다릴게요. 죄송하지만 대표님 사무실은 개인 공간이라서요. 나 고객인데, 김태식인데. 아, 김태식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기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꺼냈습니다. 민수 대표한테 제가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전화 좀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직원이 줄었지? 왜 민수는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투자 건으로요.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요즘 입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왜요? 아니, 그냥 제 친구도 저기 투자했는데 이번 달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금이 안 됐다고요?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요. 혹시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가 해서. 저는 하루 늦긴 했지만 받았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 친구가 예민한 건가 봐요. 남자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입금이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원 수 감소, 민수의 연락 두절, 다른 투자자의 입금 지연,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겹치니까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는 보지 못했던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 수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원금의 5% 위약금이 발생하며 6개월 이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투자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원금 보장이 아니라고? 민수는 분명히 금이라는 실물 자산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계약 상대방이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HK 인베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황급히 인터넷을 켰어요. HK 인베스트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사업자 정보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했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가 하나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회사 소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요. 이상해. 35년 은행 경력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등록된 투자자문사 목록을 검색했습니다.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없었습니다. HK 인베스트 역시 없었습니다. 헉,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보여줬던 금융투자업 등록증, 그게 가짜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급한 일이 있어. 꼭 전화 좀 해줘.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향했어요. 밤 8시,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 김태식이야. 문 좀 열어줘.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옆 사무실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낮에 봤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소용없어요. 저도 오후 내내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요? 모르겠어요. 오늘 출근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저도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남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 한 명이 함께 왔어요. 담당 경찰관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요. 혹시 박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네, 그 사람이 대표예요. 저는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박민수, 일명 금투자 사기단으로 수배 중이에요. 네, 수배요? 네,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사무실도 비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지금 추적 중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니요. 제 돈이 3억이에요. 3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피해자가 아저씨뿐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50억 원이 넘어요. 50억. 박민수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여러 명이 공모한 전문 사기단이에요.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비틀거렸어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안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우리 돈 3억이 날아갔어.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혔어요. 여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5년 은행 경력의 전문가, 사기를 꿰뚫어 본다던 그 전문가가 3억을 날린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일, 경찰 신고한 일, 50억 사기 사건이라는 것. 아내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그 얼굴. 선배님, 믿으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0년을 함께 일했던 후배였어요. 같은 은행 사람이었고, 같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식 씨, 피해자 조사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모두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노부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울고 있는 50대 여성.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모두 당한 거구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어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앉으세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네. 박민수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은행 동기. 아니, 후배였습니다. 제가 본점 여신팀장으로 있을 때 신입 행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네요?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민수의 본명은 박상철입니다. 네, 본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는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했어요. 박민수, 박성민, 민상우, 최소 5개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은행에서도 박민수로 일했나요? 형사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15년 전 그 후배 행원의 이름이 뭐였더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으시죠?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신입 행원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박상철은 그걸 이용한 겁니다. 선배님, 기억하세요 라고 접근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척하거든요.
무안에서라도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민수가 처음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는 척했습니다. 후배가 저를 찾아왔는데 모른다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박상철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10년 넘게 이런 일을 해왔어요. 10년이요? 네. 한국에서만 최소 6번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매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수법으로요. 형사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상철의 얼굴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어떤 사진에서는 안경을 쓰고, 어떤 사진에서는 머리를 깎았고, 어떤 사진에서는 수염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민수였어요. 그는 특히 금융계 출신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보험 설계사, 자신도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속이면서요. 정말로 은행에서 일한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횡령으로 해고됐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럼 회사는요? 프라임 골드 인베스트먼트는요? 유령 회사입니다.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체가 없어요. 사무실도 한 달 단위로 임대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도 받고 다른 투자자도 만났는데요. 그것도 다 연극이었습니다. 직원들도 공범이고 당신이 만난 다른 투자자도 사기단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던 그 중년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했던 그 사람. 그것도 거짓이었던 걸까요? 투자금 회수는 가능한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요? 지금까지 추적한 결과 투자금은 여러 계좌로 분산됐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일부는 해외로 송금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범인을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되찾는 건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다른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모두 7명이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 잃었습니다. 저는 2억이요. 전 재산 4억을 다 넣었어요.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는 3억입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다 바보였네요. 한 여성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보라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전문 사기꾼인 줄. 그래도 조심했어야죠.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내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김태식 씨죠? 은행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그럼 전문가시네요. 그런 분도 당했다니. 그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도 속았는 거려. 그러게요. 저는 증권사에서 20년 일했는데 저도 당했어요.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융계 출신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했던 거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상철 그놈 꼭 잡아야 해요. 잡으면 뭐 해요? 돈은 이미 날아갔는데. 그래도 감옥에는 보내야죠. 다른 사람들도 피해보지 않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피해자 모임. 함께 대응하는 게 낫겠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피해자 모임이 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피해자가 53명이었어요. 총 피해액은 72억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박상철의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요? 어디로요?
동남아시아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확인 중입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해외로 도망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1억 원, 퇴직금 4억 중에서 3억을 잃고 이제 1억만 남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욕심 부렸어요. 욕심이었나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더 잘 살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그게 욕심인가요?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당신이 너무 자신했어요. 나는 전문가야. 나는 알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교만했어요. 35년 경력, 전문가, 자기를 꿰뚫어 본다. 그런 자만심이 저를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일을 해야겠어요. 1억으로는 우리 둘이 살기 힘들어요. 당신 나이가 67인데 무슨 일을 해요? 뭐라도 해야죠. 경비든 청소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은행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기 싫었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소개해서 투자한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태시가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시가, 너 그 투자건 때문에 우리한테 미안한 생각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 5천만 원 날렸어. 5천만 원. 나도 3천만 원 잃었어. 당신 보증 서듯이 좋다고 해서 믿었는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당했어. 나도 3억을 잃었다고. 3억.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야? 그래. 나도 속은 거야. 하지만 우리는 내가 전문가라고 믿었잖아. 내가 확인했다고 했잖아. 한 친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교만했어. 교만 때문에 우리 돈이 날아간 거야? 태시가,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 아내가 매일 울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 친구들의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67세가 할 수 있는 일을 검색했어요.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배달.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35년 동안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어요. 아파트 야간 경비였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건강합니다. 야간이라 새벽 4시에 출근하셔야 하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이틀 만에 합격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어디로요? 인근 아파트 경비실이야. 야간 근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두려웠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여기가 CCTV 모니터고요. 이건 출입관리 시스템이에요. 전날 밤 근무자가 설명했습니다. 차량 출입할 때 차단기 올려주시면 되고요. 택배는 여기 정리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인수인계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좁은 경비실, 낡은 의자, 오래된 모니터. 이곳이 제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첫 출근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졸음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에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갔어요.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저랬을까? 은행 다닐 때 저도 경비 아저씨에게 제대로 인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2주가 지났을 때 제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오후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경비실에서 졸다가 CCTV 알람 소리에 깼어요. 누군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어요. 차가 차단기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차가 긁혔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180만 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아내도 일을 구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버는 돈을 합치면 330만 원. 여기서 월세 8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큰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 왜 연락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저는 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사기당한 거 알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 알고 있었구나. 왜 말 안 하셨어요? 제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잖아요.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수진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창피요? 아빠가 사기당한 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 나는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당했잖아. 딸한테 어떻게 말을 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완벽하길 바란 적 없어요. 그냥 제 아빠이면 됐어요. 수진아, 근데 아빠는 항상 완벽하려고 하셨잖아요. 나는 전문가야. 나는 틀리지 않아. 그런 말만 하셨어요.
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가 정말 전문가였다면 사기를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아빠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만한 노인이었을 뿐이에요. 수진이의 차가운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는 엄마 말도 안 들었잖아요.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아빠는 당신은 금융을 몰라라고 했잖아요. 그건 제가 조사해봤어요. 박상철, 아니 박민수, 그 사람 전문 사기꾼이에요. 10년 넘게 같은 수법을 써왔어요. 알아. 경찰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들이 다 아빠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속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수진이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아빠의 자만심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아빠가 책임지고 살아갈게. 뭘로요? 경비 일로요? 그래, 경비 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돈 문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달 조금씩 드릴게요. 안 돼.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아빠, 자존심 버리세요. 지금은 도움 받을 때예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제는 딸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됐어요.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대신 수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상철 찾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금융감독원에서 일해요. 자금 흐름 추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그런 일을? 아빠만 당한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박상철은 잡아야 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응? 이번에는 제 말 들으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내 말을 들을게. 수진이가 간 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딸한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 해요. 그래도 말해야겠어. 당신이 옳았어. 처음부터 당신이 옳았다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더 막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박상철 계좌 흐름 추적 시작했어요. 정말,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찾아낼게요. 수진아, 고맙다. 아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찾아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딸이 함께 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경비실로 출근하는 새벽,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박상철, 내가 어디 있든 찾아낼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하지 않을 겁니다. 딸과 함께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의를 시현할 거예요. 나는 먼저 간다. 너 얼굴 보기 싫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서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친구들을 잃고, 돈을 잃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35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이대로 끝내면,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라지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난간에서 물러섰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상철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제 손으로요. 수진이가 자금 추적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비 일을 하면서 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아빠, 쉽지 않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가 쉽지 않은데? 박상철이 사용한 계좌가 50개가 넘어요. 모두 차명 계좌고요. 차명 계좌?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예요. 그 사람들도 다 사기에 이용당한 거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아니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박상철이 이미 해외로 돈을 빼돌렸어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여러 나라로 분산시켰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거지. 네, 죄송해요, 아빠. 저는 전화를 끊고 경비실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역시 끝이구나. 다음 날,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철은 현재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한 피해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자산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니요. 그럼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의 5% 정도입니다. 5%요? 사람들이 일제히 탄식했습니다. 저도 계산해봤어요. 3억의 5%면 1,500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철을 검거하고 최대한의 형량을 받게 하는 거죠. 형량을 받으면 우리 돈이 돌아오나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실망감이 퍼졌습니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이제 뭘 믿고 살아요? 다른 사람도 울부짖었습니다. 회의실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끝인가?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응, 피해자 모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야. 아빠,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전화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일단 와 보세요. 저는 택시를 타고 금융감독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의 사무실은 작은 칸막이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아빠. 수진이가 노트북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니? 박상철의 자금 흐름이에요. 제가 3주 동안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박상철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돈을 50개 이상의 계좌로 분산시키고 각각 다른 루트로 해외 송금했어요. 그런 건 이미 아는데,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수진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실수. 네. 박상철은 태국에 있는 한 계좌로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매달 500만 원씩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 생활비예요. 박상철이 태국에 숨어 있다는 증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 역추적했더니 방콕의 한 지역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빨간색 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박상철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에요. 저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걸 경찰한테 알렸니? 아직이요. 확실하지 않아서요. 더 조사가 필요해요. 얼마나 더?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이면 너무 늦어. 그 사이에 박상철이 또 도망갈 수도 있어. 아빠,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수진아,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없어. 이미 3개월을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아빠, 설마.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가시려는 거 아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빠, 안 돼요. 태국까지 가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상철을 직접 만나야겠어. 그리고 물어볼 거야. 왜 이랬는지. 아빠.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위험해요. 박상철은 사기꾼이에요.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도 각오는 했어. 각오요? 아빠 나이가 67인데 무슨 각오를 하셨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제발 경찰한테 맡기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아빠, 걱정 마. 조심할게. 그리고 꼭 돌아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이번엔 내 말을 들어줘.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태국에 다녀올게. 네, 태국요. 갑자기 왜요? 박상철을 찾았어. 태국에 있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죠? 가야 해.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해.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조심하면 뭐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여보, 이해해줘.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전체의 일이라고요. 알아. 그래서 더 내가 가야 해. 내가 만든 문제니까.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요. 저는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꼭 돌아올게. 다음 날, 저는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방콕행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가격은 35만 원이었습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9천만 원. 여기서 항공권과 체류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아빠, 정말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혼자요? 그래.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수진이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태국어 주소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박상철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들이요. 수진아, 제가 더 조사했어요. 박상철은 방콕 수쿰비 지역에 살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같은 식당에 가고요. 수진이가 지도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아빠,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럴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수진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여보, 조심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응, 알았어. 아빠,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현지 경찰이랑 연락할게요. 그래, 고맙다. 저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와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꼭 돌아올게. 그리고 박상철을 데리고 올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철, 기다려라.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67세의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혼자 해외에 나왔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왔어요. 5월의 태국은 무더웠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예약해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하루 숙박비 2만 원짜리 싼 곳이었어요. 좁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몇 벌과 수진이가 준 서류들이 전부였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상철의 예상 거주지 주소, 자주 가는 식당 3곳, 그리고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화요일마다 같은 식당에 간다. 오늘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박상철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걱정 마.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사랑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안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가져온 옷 중 가장 단정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노인이 거기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와 수쿰빗 거리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표시해준 식당은 쏨땀하우스라는 태국 음식점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식당 맞은편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좌석에서 식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어요.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정오, 오후 1시, 오후 2시. 박상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가? 불안이 엄습했어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한 남자가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가벼운 린넨 셔츠를 입은 남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아니, 박상철이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곧 다시 앉았습니다. 진정해. 지금 당장 달려가면 도망갈 거야. 박상철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0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박상철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하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야. 박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선배님, 오랜만이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망칠 구멍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여기서 소리 지르면 경찰 부를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를 찾으러 왔지. 저를요. 경찰도 못 찾는 저를 선배님이 찾으셨다고요? 박상철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딸이 금융감독원에서 일한다. 너의 계좌 흐름을 추적했지. 박상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선배님 따님이시네요. 민수야. 아니,
상철아. 저는 그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왜 이랬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박상철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말해봐. 선배님을 속인 건 너무 쉬웠어요. 그 말에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선배님은 자만하셨어요. 나는 35년 경력의 전문가야. 나는 사기를 알아봐. 그렇게 생각하셨죠.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타겟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의심하지 않거든요. 자기 판단을 의심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수백 명을 속였죠. 근데 아세요? 제일 많이 속은 사람들이 누군지? 박상철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배님, 같은 금융 전문가들이에요. 은행원, 증권맨, 보험 설계사. 그 사람들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안 속는다고 믿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한 거였어? 네. 박상철은 거리낌 없이 대답했습니다. 선배님이 퇴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퇴직금 받으셨을 거고, 노후 자금도 있으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같은 은행에서 일했잖아. 15년 전에. 15년 전?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진짜로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배님 은행에서 일한 적 없어요.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다른 지점에 있었을 뿐이에요. 선배님이랑 같이 일한 적은 없죠. 하지만 선배님은 민수야 하고 반겼잖아요. 후배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셨죠. 무안에서라도 아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 계산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철아. 그럼 다른 투자자들은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다 제 사람들이에요. 연기한 거죠. 저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말 들으면 믿게 되잖아요. 박상철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구나. 인간이요? 박상철이 비웃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아세요? 관심 없어. 20년 전이에요. 저는 진짜로 은행에서 일했어요. 3개월 계약직이었지만 열심히 했죠. 박상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아세요? 정규직 은행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너는 계약직이야. 우리랑 다르다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밥 먹을 때도 회식할 때도 항상 따로였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죠. 선배님은 그때 본점에 계셨으니까. 근데 아세요? 박상철이 웃었습니다. 선배님 같은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그 시스템이요. 그래서 복수한 거야? 무고한 사람들한테. 무고하다고요? 박상철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도 무고하지 않아요. 탐욕이 있었잖아요. 은행 이자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죠. 그게 탐욕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탐욕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배님, 이제 경찰 부르실 거죠? 당연하지. 그러세요. 근데 돈은 못 찾으실 거예요. 이미 다 썼거든요. 72억이요? 이미 다 썼어요. 필리핀 부동산도 사고 베트남의 사업도 투자했죠.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박상철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쫓아 일어났어요. 잠깐, 도망가지 마. 도망은 무슨, 체포하세요. 전 도망가지 않아요. 박상철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어차피 한국으로 송환되면 감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아세요? 감옥에서 3년만 있으면 나와요.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박상철이 식당을 나가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태국 경찰 2명과 그리고 수진아, 제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너 왜 여기? 혼자 두면 무슨 일 벌일까봐 따라왔어요. 수진이가 경찰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태국어였어요. 경찰들이 박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Mr. 박상철? Yes. 박상철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이 그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박상철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배님, 뭐냐? 후회하세요? 저한테 속은 거요.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내 같은 놈을 믿은 걸. 하지만요?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박상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데요? 너는 숫자는 봤지만 사람은 못 봤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수진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딸이 너를 추적했어. 3주 동안 밤낮 없이 계좌 흐름을 쫓았지. 왜 그랬을까? 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었어. 아빠를 위해서였어. 수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사람의 탐욕은 이용할 줄 알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몰랐어. 그게 내가 놓친 거야. 박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식당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끝났다. 수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수진이가 통역을 도와줬습니다. 아빠, 한국 경찰이랑 협조해서 송환 절차 밟을 거예요. 한 달 안에 한국으로 올 거예요. 그래. 아빠,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수진이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아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여보, 무사하세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응, 괜찮아. 박상철 잡았어. 정말요? 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돌아갈게. 네, 기다릴게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67세에 저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뭔가를 해냈습니다. 돈을 되찾지는 못했어요. 박상철의 말대로 이미 다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되찾았습니다. 제 자존심.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박상철의 송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 경찰이 그를 한국으로 넘겼어요.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태식 씨, 재판의 증인으로 서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가득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박상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박상철의 범죄 내역을 나열했어요. 10년 넘게 전국을 돌며 수백 명을 속였고
총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도 과거 사회의 피해자였습니다. 계약직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해자였다는 것이 가해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3억 원입니다. 그 돈은 회수했습니까? 아니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께서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박상철을 바라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불쌍하다고요? 네. 그는 20년 동안 사람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짜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고 저를 도와준 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박상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진짜 삶도 없어요. 그래서 불쌍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 추징금 300억 원. 하지만 추징금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다 사라진 돈이었으니까요. 피해자들은 실망했어요. 12년, 겨우 12년? 우리 돈은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 밖에서 항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입주민이 택배를 받으러 왔어요. 수고하세요. 경비 아저씨.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저씨라는 호칭에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어요. 이것도 존중받는 일이니까요.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자?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국 끓여놨어요. 고마워. 근데 나 떡볶이 샀어. 같이 먹자. 우리는 새벽에 함께 떡볶이와 국을 먹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여보. 응? 우리 행복하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은 없었습니다. 넓은 집도 여유로운 생활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3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하는 일이었어요. 한 달에 2번,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식입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떨렸어요. 저는 67세이고 얼마 전까지 아파트 경비로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융사기로 3억 원을 잃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35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는데도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박민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저는 전문가라고 자만했습니다. 나는 안 속아라고 믿었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진짜 전문가는 뭘까요? 저는 칠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진짜 전문가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꾼의 수법을, 제 자신의 탐욕을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 받은 적 있는데 이제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의심이 들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내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는구나. 6개월 후,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박상철 사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투자 사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대요. 아빠가 한 증언이 큰 영향을 줬어요. 정말. 네. 그리고 아빠 강에 들은 분들이 실제로 사기를 피한 사례가 벌써 5건이나 돼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억 잃었지만 아빠는 더 큰 걸 얻으신 것 같아요. 더 큰 거? 진짜 전문가가 되셨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전문가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빠가 혼자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1년 후, 저는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강의 요청이 많아져서 전업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경비 일할 때보다 조금 더 나았어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의미였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저를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끝내려고 했던 그 다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여보,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뭘 생각해요? 그냥 1년 전 생각. 많이 달라졌죠? 응, 많이 달라졌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자랑스러워요. 내가? 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잖아요. 그것도 더 나은 모습으로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여보, 고마워. 옆에 있어 줘서. 바보, 나도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강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어요. 나는 67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돈을 잃고, 신뢰를 잃고, 자존심을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전문가의 의미를, 그리고 진짜 삶의 의미를. 나는 이제 안다. 전문가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공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68세가 된 지금 나는 새로운 전문가가 되었다. 사기를 예방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삶을 사는 전문가가 되었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경비실이 아니라 강의실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도록,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도록,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2년 후, 김태식 씨는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노인 금융사기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고, 그의 사연은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박상철은 복역 중이며 교도소에서 GED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태식 씨의 강의를 들은 사람은 현재까지 2,000명이 넘습니다. 그중 37명이 실제로 투자 사기를 사전에 피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나는 3억을 잃고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김태식 씨가 강의 때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